이번에는 지금부터 이제 파트 2를 하는 건데요. 파트 1이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았죠. 솔직히 그죠? 그래서 영어의 전반적인 영어의 특징이나 이런 걸 다뤄서 그런 건데 그거 하는 와중에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도 사실 그동안 많았고 인강도 거기서부터 그만둬 버리는 학생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여러분은 터널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강론들을 시작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영어 문장이 말이에요. 영어 문장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영어 문장을 오순대로 쓰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되는데 지금부터 보는 파트 2에 나오는 내용은 이 부분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앞 강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일 먼저 해석의 기반은 정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태권도를 나건 뭘 나건 그 부분의 구분 동작들을 정확하게 익히는 게 첫 번째 단계죠. 그다음에 자꾸 연습해서 그 동작이 유연해지는 게 두 번째 단계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라고 하면 그걸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거겠죠. 그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계는 이 부분을 대충 얼버무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하면서 이걸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트 1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과 결합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거기까지 되면 이번에는 지문으로 주어졌을 때 그걸 지문에 나오는 내용을 맥락의 흐름을 따라서 놓치지 않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답을 써낼 수 있는 유려한 독해력을 가지게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 각각의 자리에 미친 듯이 아무 때나 등장하는 준동사를 먼저 1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동사를 먼저 처리해 두고 그 다음에 2과에서 뭐 할 거냐면 명사를 해석하는 법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과에서는 이 명사를 꾸미는,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명사를 꾸미는 말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조동사를 배울 거고요. 동사 앞에 붙는. 그 다음에는 이 동사가 각각 변화하는 시제와 그 다음에 능동수동을 이 자리에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나면 목적어 배우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 자리에 나오는 보호 배우면 되고 그리고 나면 대꾸법 배우고 마지막으로 앞강에서 얘기했던 추론까지 정리하고 나면 영어의 해석과 관련된 독해와 관련된 직독직해와 관련된 이론은 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부 다 가르쳐 드린 겁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그 어떤 것들이 나와도 해석을 다 할 수 있게끔 내용이 다 준비가 되는 거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는 거냐면 충분한 훈련만 해 가시면 되는 거겠죠.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준동사를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준동사는 뭐가 있냐면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동사에 준하는 말이에요. 동사에 준하는 말. 우리말에도 있어요. 첫 번째 부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동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분사가 있습니다. 문법 시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주로 해석하는 것 위주로. 자, 부정사, 동명사, 분사라는 이 준동사라는 놈은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말에도 있어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동사의 의미를 바꿔서 다른 품사로 전성시켜 쓰는 말을 준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이 영어의 준동사를 배울 때 우리말에 이것과 같다고 배웠으면 되게 쉬울 일이었는데 근데 여러분이 준동사를 영어에만 있는 것처럼 배워버려서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자, 나는 영어를 가르치다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이죠. 그때는 가르치다라는 서술을 쓸 수 없으니까 가르치다라는 말을 뭘로 바꾸게 되죠?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가르치라는 어간을 남겨놓고 다라는 어미를 뗀 다음에 는으로 어미를 뭐처럼 활용하는 거죠? 형용사처럼 활용해서 가르치다를 동작의 내용인 가르치다를 가르치는이라는 품사를 형용사로 바꿔서 명사를 꾸미게 해주는 말을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정사예요. 이게 됐죠? 그래서 부정사라는 놈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투 동사 원형으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냐면 ing의 모양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분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분사는 뭐가 있냐면 하나는 ing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ed의 모양이 있죠. 위에 있는 ing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재 분사라고 하고 밑에 있는 ed를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항상 먼저 개념을 다 설명드리고 또 앞과처럼 1번에서 20번 정도 1번에 10번 정도 문장을 갖고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쭉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과에 가면
명사에 대한 모든 해석 방법을 다 가르쳐드리고 명사의 문장을 해석 연습을 할 거고, 동사편에 가면 완료 시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드리고 완료 문장을 연습을 할 거고, 그렇게 이제는 부분 그런 걸 강론이라고 그래요. 부분을 하는 거고, 우리가 앞에 파트 1에서는 영어하고 영어를 한국어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총론을 전체를 다룬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분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문으로 바꿔서 소위 여러분이 말하는 문제풀이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정사, 동명사, 분사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부정사는 우리말이 아니죠. 부정사는 품사를 바꿔 쓰는 말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인데, 그 중에서 부정사는 뭐로 바꿔 쓰냐면 명사로 바꿔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로 바꿔 쓰냐면 형용사로 바꿔 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로 쓰냐면 부사로 바꿔 쓰죠. 자, 이게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명사는 얘는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름에서 보시듯이 딱 뭐로만 사용하냐면 얘는 명사로만 사용합니다. 분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분사는 뭐로 사용하냐면 첫 번째 분사는 얘는 형용사로도 사용을 하지만 두 번째 얘는 뭐로도 사용을 하냐면 부사로도 사용을 합니다. 자, 부정사가 명사가 되면 명사는 문장에서 뭐를 할 수 있죠?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가 됐을 때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거고, 얘를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뭐뭐 하는 것, 그 다음에 뭐뭐 하기, 그다음 뭐뭐 하려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죠. 이때 부정사는 명사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명사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명사를 꾸미는 말로 바꾸면 되는데, 형용사로 쓰게 되면 해석을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뭐뭐 할, 그 다음에 뭐뭐 하려는 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앞에서 했습니다. 명사를 꾸미는 8가지 말 모양에서 우리 부정사 했었어요.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요, 또 어떤 모양이 있냐면 be to do라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경우에 따라서 to가 생략이 되기도 하는데, 형용사적 용법은 형용사적 용법인데 얘는 뭐로 쓰인 거죠? 보로 쓰인 거예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혹시나 제가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또 일부 사람들이 저 새끼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에 보가 있는 것도 모르나 봐, 이럴까 봐 있다는 건 말만 하는데 지우겠습니다. 그냥 이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사로 쓸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뭐 하려고라는 목적을 나타내거나,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하던가요? 그냥 결과의 용법으로 뭐뭐 했다라고 해석해버리는 경우도 많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뭐뭐 하기에라는 이런 부사도 있습니다. 이때 뭐뭐 하기에라는 말은 뭘 꾸미는 거냐면, 얘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적 용법이라면 얘는 형용사를 꾸미는 부정사의 용법입니다. 제가 따로 다시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일단 먼저 표처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동명사는 강력한 명사거든요. 강력한 명사여서 얘는 명사처럼 뭐뭐 함,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딱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부정사, 동명사 차이도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가 문제인데, 얘를 분사라고 하고요. 얘를 분사라고 하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뜻이 다르죠. 그죠? 현재 분사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진행을 나타내지만, ed라고 적혀 있는 과거 분사는 완료된 동작이면서 수동을 나타내고요. 반면에 그렇다면 얘는 진행이면서 뭘 나타내는 거냐면 능동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용사로 쓰이면 뭘 꾸민 거죠? 명사를 꾸몄으니 얘는 현재 분사면 뭐라고 해석하면 되고,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하고 있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부정사고 다른 거 잘 보세요. 부정사는 뭐뭐 하려는 이라는 얘기고, 할 수 있는도 좋습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얘는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거나 또는 뭐뭐 된, 뭐뭐 되어진 같은 이런 ed라면 뭘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수동어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부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분사가 부사가 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분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말을 쓰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사구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분사구문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분사구문은 앞쪽에 대문자로 ing가 나오는 경우하고 뒤쪽에 쭉 가다가 커마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ed 있습니다. ed도 있는데 ing가 열이면 아홉이어서 ing를 대표로 쓰는 겁니다. 다른 것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ing가 나오면 얘는 그냥 뭐뭐 해서라고 이렇게 해석하죠. 또는 뭐뭐 하다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보통 여러분은 분사구문 배울 때 뭐라고 배우셨어요? 내용을 보고 적절한 접속사를 찾아서 그 내용에 맞게 해석하는 걸로 배우셨잖아요. 웃기지 마시라고 그러세요. 내가 학원에 올 때 이 학생을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학원 오다가 이 학생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분사구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한국어에 없지 않아요. 내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내가 계단을 내려갈 때 선생님을 만났어요 라고 하지 않고 계단 내려가다 선생님을 만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분사구문이에요. 내가 버스를 타고 왔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내가 택시를 타고 왔기 때문에 빨리 올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걸 접속사 빼고 택시 타고 와서 빨리 올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분사구문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얘는 분사구문은 원래 뭘 분사구문이라고 하냐면 접속사 주어 동사로 되어 있던 걸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로 바꿔버리는 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분사의 부사적인 문법이 되는 건데 우리말로 오면 뭐뭐 해서 뭐뭐 하다가 뭐뭐 할 때 뭐뭐 하다가 즉 내려가다가 학원 오다가 택시 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분사구문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수동이면 수동의 의미만 주면 돼요. 얘는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죠. 커마 뒤에 나오는 ing는 뭐라고 하면 되죠? 그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는요. 그래서 하나 더 하자면 그러면서 라는 말로 커마를 바꾼 다음에 뭐뭐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라고 그랬죠. 됐죠? 일단 이거 다 쓰셨어요? 자, 그 다음에 아직 켜주지 마.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리면 부정사하고 동명사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얘는 주어 자리에 나타났을 때는 두 가지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부정사하고 동명사가 주어가 아니라 동사 뒤에 나타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부정사는요.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 다음에 얘는 추상적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나타내요. 근데 부정사는 이런데 동명사는요. 과거의 일이고 추상이 아니라 현실의 일이에요. 이거 알면 여러분 문법 시간에 배우는 뭐 부정사, 동명사 구별하고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거 알고 나면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자, 이거면 시간이 가는 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저쪽 과거에서부터 일이 오고 있으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래서 현재까지 이르는 이 일을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 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동명사예요. 됐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계획이거나 그 다음은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는 상상의 일이 부정사예요. 됐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stop 뒤에 부정사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동사라는 건 영어에 없어요. 뒤에 오는 말에 따라서 동사의 뜻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동사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여기 나오는 smoke는 stop보다 나중에 일어날 일이죠. 됐어요? stop보다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여기 있는 ing는요. stop보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죠. 내가 옛날에 담배를 폈던 걸 그만두는 거고요. 얘는 멈추고 앞으로 담배를 필 거거든요. 부정사와 동명사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막 forget 넣고 막 하잖아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he forget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쓸 때도 뭐는 뭐 할 어쩌고저쩌고 뭐는 어쩌고저쩌고 부정사고 동명사의 특징을 알면 끝난 겁니다. 얘는 했어요 안 했어요? 잊어버리고 일을 안 했군요. 얘는요 자기가 이미 과거에 했던 일인데 잊어버린 거군요. 얘는 까먹고 안 한 거네요. 건망증. 얘는요 했던 일이 기억이 안 나니까 얘는 비용신 이렇게 되는 거죠. 쥐가 한 일이 기억이 안 나는 거니까. regret이 뜻이 달라진다고요. regret 쓰면 to 쓰면 유감스럽게도 뭐뭐 하다, ing 쓰면 뭐 한 것을 후회하다 뜻이 달라지나요? 내가 보기 그냥 regret인데
원래 리그레스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리그레스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어째요? 앞으로 할 거예요. 얘는요,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finish라는 동사를 쓰면요, finish라는 동사를 쓰면 뒤에 뭐밖에 못 오죠? 부정사 동명사 중에 ing밖에 못 오잖아요. 왜 ing밖에 못 오죠? 끝냈는데 여기 있는 일은 그러면 finish 하는 것보다 옛날에 했던 일만 오지 미래의 일이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ing밖에 못 오는 거예요. 이건 규칙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이해할 문제인 거예요. 야, 그러면 희망하고 바라는 건 어때요? 과거의 일을 희망하고 바랄 수 있어요? 그래서 want는 ing가 안 오는 거예요. 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머리 터지게 외우면 머리만 터져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사하고 동명사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부정사는 사실은 조동사 하나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이 부정사 to를 조동사 하나로 바꾼다면 얘 뭘로 바꿔버리면 되냐면 will로 바꿔버리면 돼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요, can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앞으로 해석할 때 부정사가 나타나면 뭐 잘 모르겠거든 will 또는 can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I want you to go 라고 하면 I want you will go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you can go, 네가 갈 수 있기를 바래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저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이걸 질문했다가 이걸 뒤지게 한 먹었는데요. 제가 원래 질문 대마왕이었거든요. 조금만 궁금하면 못 참아서 질문도 이상한 질문만 해갖고 이거 겁나게 쳐먹었는데,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배우면서 예정 이렇게 배우죠. 예정, 가능, 운명, 의도 이렇게 배우는데 아메리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선생님이 예정 이렇게 써주길래 제가 써주시길래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걔 미국을 갈 수 있다 같기도 하고 미국을 갈 운명이다 같기도 하고 미국을 갈지도 모른다 같기도 한데 왜 선생님은 꼭 예정이다라고 해석하십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두 글자로 명쾌하게 답해 주셨어요. 닥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시험에 낼 거니까 반드시 외우라고 얘기를 하더만요. 그리고 대학 가서 알았죠. 내가 맞았어요. 알 수 없어요. 맥락이 없으면. 원래 부정사라는 놈은 생긴 지 5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영어에 부정사 to라는 놈이 나온 지가 500년밖에 안 됐어요. 얘가 뭐가 줄어든 거냐면 will, can, may, must라는 옛날부터 있었던 4개의 조동사가 to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그 중에서 will, can의 의미가 강력하게 남아있고 얘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정, 가능, 의도,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문법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사를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나중에 부정사를 갖고 고민할 일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나타나면 앞에 비교할 동사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큰 차이를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study English라고 얘기하나 studying English라고 얘기하나 그 의미가 크게 오지 않는데, 동사 뒤에 나타나는 부정사하고 동명사는요,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라는 그 돌아가신 지 401년 됐군요. 이제 402년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셰익스피어라는 뭐 당대 최고의 그 영어 문학가였던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라는 아름다운 이 곡에 보면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죠. 햄릿을 세상 읽어본 적 없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대사가 하나 나오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그 대사가 나오죠. 대학 가면 책 좀 봐라. 그 영어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to be or not to be라고 그러죠. To be or not to be is the question이라고 하는데 to be, will be 살까 말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요, 우리나라 문법책에 보면 부정사하고 동명사 이퀄로 해놓은 책들 진짜 많거든요. being or not being 이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존재 또는 무존재, 이것이 문제이군. 얘는 완전 철학적인 문제로 바뀌는 거고요. to be or not to be라고 가야 살까 말까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정사가 이제 뭔지 아셨죠? 아, 부정사가 원래 이렇게 will 또는 can의 의미가 들어오는 거다라고 아시면 앞으로 부정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실 때 보는 눈이 완벽하게 달라질 겁니다. 요 모양 대충 기억하시겠죠? 어떻게 된 건지. 그럼 요거 한번 싹 한번 정리 한번 해봐요. 자, 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 하는 것 하기라고 할 때는 어디 자리에 위치할까? to do, is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군요. 주어 자리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면 쭉 가다가 동사 나오고 to do 나오면 얘는 부정사 하기를 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비동사 다음에 to do가 나오면 얘는 그러면 보호가 되는 거니까 이 형용사 보호도 있고 명사 보호도 있는데 구별하면 대가리 아프니까 그렇게 구별하지 마세요. 미국 애들 구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동사 뒤에 나오는 to do는 뭐뭐이다라고 해석하면 어차피 내용은 다 똑같아집니다.
또 지나가면 또 나중에 뭐라고 하는 애들이 있냐면 저 새끼 모르는갑다 뭐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두 번째,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to do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to do는 얘를 꾸며서 뭐뭐 할 명사, 하려는 명사, 할 수 있는 명사, 왜 다 되는지 아시겠어요? will 또는 can의 의미로 to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부사가 됐을 때는요, 부사가 됐을 때는 동사 뒤에 to do가 나오면 얘가 부사로 쓰이면 하려고 했다, 하기 위하여요. 하려고 했다 또는 뭐뭐 했다도 되지만 얘가 형용사 뒤에 to do가 나오면 이 부사 to do는 누구를 꾸미는 거냐면 형용사를 꾸미는 거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easy to read라고 쓰면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형용사를 꾸밀 거니까 읽기에 쉽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얘가 부사로 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어렵지 않아요. 얘가 동사를 꾸미거나 형용사를 꾸미거나 독립할 테니 그러면 뭐뭐 했다 또는 뭐뭐 하려고 그 다음에 또는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대충 감을 잡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요? 일단은 정확하게 알고 나면 많은 훈련을 통해서 유연하게 그리고 나면 실전에 적용해서 정말 유리하게. 근데 이 정확하게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계속해서 때려 찍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대충 보고 때려 찍는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하면 나중에 투자하는 시간 대비 실력이 잘 안 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따져서 꼼꼼하게 출발하는 게 이번 파트 2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서 좀 유연하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이제 지문을 들고 그 유연함을 가지고 지문으로 들어가겠죠. 지문으로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복습도 하고 앞에서 읽는 것에 대한 복습도 하고 또 시험에 나오는 지문의 주제를 잡아채는 것과 관련된 훈련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사실 그 지문 읽기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옆에서 진짜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답답해요. 막 너무 엉망으로 해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이거 뭐로 갈 수도 있냐면 꼭 주어를 주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 그렇죠? 형용사를 꼭 형용사로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읽기에 쉽다라고 해도 되지만 쉽게 읽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점점 더 하기로 하죠. ing가 동명사가 되면 동명사는 어려움이 없어요. 쟤는 그냥 명사로만 쓰는 거기 때문에 명사로만 쓰는 거여서 얘는 딱 이렇게 바꿔버리면 됩니다. 우리말에는 동명사가 없어요. 있으면 좋은데 살다라는 말에 동명사는 있어요. 뭐로 있죠? 삶으로 있어요. 꾸다라는 말에 동명사는 있어요. 꿈. 그런데 이 꿈은요, 그냥 일반 명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말은 좀 헷갈리는 겁니다. 살다라는 말은 삶이 있어서 영어의 동명사로 바로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청소하다라는 말은 청솜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는 동명사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 동명사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청소라는 일반 명사를 쓰는데 그 안에 동작의 내용이 들었다고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우에 영어는 동명사를 갖다 놓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분사는 우리말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말도 하고 있는, 그다음에 뭐뭐 되어진이라는 이런 형용사 다 있어요. 얘네들이 앞으로 명사 앞에 있건 명사 뒤에 있건 명사를 꾸미는 말로 해석해 주면 되는데 얘네들이 부사로 쓰였을 때 여러분이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하거든요. 부사로 쓰인 건 이 두 가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ed도 있어요. 얘도 ed 있어요. ed 있어요, 얘도. 근데 기본은 똑같으니까 얘는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구로 바꾼 거거든요. 내가 갈 때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다가 가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말에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사라는 거 그리고 문장의 정동사가 아니어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단순화시켜서 읽으면 가장 잘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요놈들의 내용을 하나씩 단문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 문장 연습을 들어가기로 하죠.